회사원이 부자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회사원이 부자 되는 거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회사원이 부자 되는 게 쉬우면은 이 세상은 이상한 세상인 거죠. 왜냐면은 그러면 누구도 사업을 하지 않겠죠. 다들 회사원만 하고 있지 누가 리스크를 안 나가면서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들 회사원 하고 있겠죠. 이 부자가 되는 기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스크를 많이 안아야지 리턴도 많이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잃을 각오를 해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많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이 근로자라는 것은 투자 없이 안정된 월급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쏟고 하루에 8시간씩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시간을 쓰는 것뿐이지 내가 그 회사에 어떤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회사가 뭔가 손해를 보면 같이 손해를 떠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잃을 거 없이 안정된 월급을 받죠. 회사가 적자가 나도 나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노 리스크 라고 생각하면은 근로자는 리스크가 없고 나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이 기본적인 리스크와 낮은 소득을 맞바꾼 것이 이 회사원,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장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나는 사장이 사장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본인도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창업을 해가지고 저 사장처럼 더 잘하면 돼. 사장보다 더 잘할 자신 있으면은 창업해가지고 사장을 망하게 하고 내가 그 사장의 자리를 꿰차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왠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막 직원들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창업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만만한 건 없고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또 걸어야 되고 이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자, 그러면은 이런 회사원이 사실은 부자 되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한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원이 부자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사업가의 길로 가는 것과 이 투자자의 길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잘 되면 창업으로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이 회사원은 사실 리스크가 없는 일이죠. 그냥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거기 때문에 일을 좀 못한다고 월급을 깎지는 않습니다. 일을 못해도 내가 화장실에 가서 딴짓을 해도 월급은 줍니다. 그리고 내가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나는 일하는 척하면서 다른 짓을 해도 월급은 줍니다. 그렇지만 그 월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부업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면서 뭔가 그 창업으로 확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퇴근하고 부업을 하고 뭔가 주말에도 남들이 쉴 때 또 부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만의 사업체를 조그맣게 차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업을 계속 키워나가서 어떻게까지 키워나가죠? 이 부업이 주업을 넘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부업이 주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업인 회사를 다니기가 도저히 이제 힘들어질 때까지, 버거워질 때까지 계속 키워나가서 결국에 창업가의 길로, 사업가의 길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부업이 월급을 넘을 때까지 몸을 계속 갈아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 퇴근 이후 주말 할 거 없이 계속 뭔가 부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피곤해 있죠. 그리고 몸을 막 갈아 넣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빡센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여가 시간 같은 거는 사치죠. 사치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워라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이 정말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회사 출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자, 그럼 투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투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소중하게 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지방 생활을 하면서 주 6일을 일했는데 주말에 하루 쉬고 그러면서도 7년을 다녔습니다. 7년을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의 길을 갔는데 투자자는 투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투자금이 곧 사업 자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는 부업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듯이 투자자는 투자를 하면서 저만의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투자자의 길을 가나 사업가의 길을 가나 결국에 길은 한 개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마찬가지로 가는 거죠. 둘은 하나의 길로 만난다. 이 퇴근 이후에 부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퇴근 이후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말엔 뭐 하죠? 주말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러 가고 투자 공부를 하고 부동산 하는 분들은 임장하러 가고 아니면 투자 공부를 하고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막 조사를 하죠. 주식하는 분들은 뭐 하죠? 이제 주중에 투자는 하겠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미국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주중에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회사를 다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모든 거를 다 투자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 몸을 갈아넣죠. 투자가 내 연봉을 넘어갈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오죠?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무의미해질 때까지 이 자산이나 아니면 소득이 커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면서 전업 투자자의 삶을 살거나 다른 길을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여가 시간 따위는 사치로 생각합니다. 이 처음에 투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업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개인의 여가 시간 같은 거 갖지 않고 투자에 올인을 합니다. 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생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가족들의 희생을 좀 바라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들도 챙겨가면서, 아니면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면 아무래도 워낙 좀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금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혼자 더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면서 그냥 혼자 하면서 그냥 갑니다. 주변에서 못 도와주면 혼자 하는 거죠. 자, 두 길 모두 회사를 다니는 것이 기반이 됩니다. 이 회사원은 회사를 다니는 게 기반이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려고 해요. 퇴사를 하고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퇴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왠지 올인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선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간단한 거죠.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 회사가 싫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싫어. 그러니까 이 핑계 삼아서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같은 말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를 다니는 8시간, 10시간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어떤 다음 부업이나 투자에 쓸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그만둔다고 열심히 살지 않고요. 어떻게 되죠?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더 늘어지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고요. 잠을 더 자고요. 뭔가 놀러 가고요. 여행을 가려고 하고요. 그동안 못했던 거를 보상 심리로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늘어나요. 회사 갔으면은 일하느라 안 해도 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점점 쓰게 되고요.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조급해집니다. 내가 왜 그만뒀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뭔가 남들한테 번듯하게 보여줘야 될 것도 점점 커질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한 방을 노리게 되고 대박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급해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플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두 가지입니다. 시급이 너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시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알바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게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시급이 너무 낮아서 이 회사를 다니면서 쓰는 시간, 8시간, 10시간 이게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만두고 차라리 야간 알바를 하거나 다른 거 투잡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16시간, 야근까지 하면서 주말까지 하면서 거의 회사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업무가 과중한 분들은 그만두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회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거기서 할 일은 하시고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에 내 개인 여가 시간을 포기하면서 그 시간에 부업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을 챙겨갈 수 있다. 내가 딱 그만두고 올인해야지만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원이 부자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거, 이걸 포기하면 됩니다. 회사원이 회사에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 절대 하루 종일 주 7일 365일 절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 만날 시간도 있고요. 잠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워라벨, 어떤 밸런스를 챙기려고 하는 거를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다시 회사 가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일 뿐이지, 그 시간에 나를 위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미래를 위한 투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를 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거든요. 이건 정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똑같은 자원입니다. 근데 이 24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가계부를 쓸 게 아니라 시간을 한번 적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낭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보다 인터넷을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을 것이고 의미 없는 카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예능 같은 걸 보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그럼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인생이 바뀌는 길을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에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내 소중한 24시간을 쓰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원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때려치고 뭐 좋은 아이템 없냐? 아, 나 이거 회사 당장 그만둔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이 회사라는 곳, 뭐 당연히 좋죠. 나한테 생활비도 주고 나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곳인데, 이 회사가 아닌 나에게, 진짜 나에게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위험이 싫고 이 월급이 좋은 분들이 사실은 회사원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항상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안정적인 걸 해라, 뭐 항상 좀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부자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면 나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위험을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거는 뭐 리스크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 결국에 이겨냈을 때 유의미한 그 보상이 돌아오는 게 바로 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과 투자 둘 중에 뭐를 해야 될까? 당연히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다면 투자보단 사업이 훨씬 좋습니다. 사업이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사업이 확장성도 더 좋습니다. 똑같은 500만 원을 벌려고 상가를 사는 것과 회사를 창업하는 거는 투자금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저도 회사원을 해봤지만 회사원이 바로 사업으로 간다?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회사원을 온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원으로 못 가니까 투자를 먼저 들렸다가 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도 종류가 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얘기인데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투자자가 있고 전문 투자자가 있고 궁극의 투자자가 있다. 뭔가 이 멋진 단어 같지만 이 궁극의 투자자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뭐냐?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 리스크를 좀 안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위험을 좀 피하고 싶어. 작게라도 뭔가를 얻지만 리스크가 없으면 좋겠어 하는 스타일이고요. 어떻게든 분산 투자를 해. 가능한 한 쪼개가지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를 하려고 하고요. 부채? 대출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어떻게든 대출을 좀 갚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갚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무언가 투자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게 일반 투자자의 특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일반 투자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자 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아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저게 투자자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방어하고 뭐 일도 하면서 투자도 병행하는 게 투자자지.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부자는 조금 다르게 한다는 거죠. 자,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부자가 되는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가? 위험을 감수합니다. 감수하고 위험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통제해가지고 위험을 타고 넘어가서 그 이후에 있는 보상을 얻어가는 거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좋지만 투자를 한다는 게 모든 걸 다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아는 거에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유리한 부채가 있다면 그거는 최대한 끌고 가고요. 나에게 불리한 부채는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든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부자 되는 투자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도 됩니다. 뭐냐? 이 3가지 중에서 나에게 진심으로
뭐가 가장 나에게 우선순위냐. 나는 안정과 편안함과 부자 되기 중에서 뭐가 나에게는 1순위냐라는 거를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부자 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 되기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 안정도 포기하고요. 편안함도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잠깐만, 난 불안정한 삶을 살아? 우리 가족들과 불안정한 삶을 산다고? 그리고 편안하지 않고 되게 불편하게 살아? 고통스럽게 산다고?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 라고 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안정과 편안함을 다 포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제 나는 투자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회사원은 결국에 사업으로 가는 건 맞고 궁극의 투자자도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일반에서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요 전문 투자자를 들렸다 갑니다. 궁극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사업체를 만들고 그게 아주 커져가지고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엄청난 부자들, 세계적인 부자들, 자선사업까지 하는 부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중간 단계 전문 투자자부터 돼야 되겠죠. 이 전문 투자자는 이 세 가지의 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 경험, 넘치는 현금이 있다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 전문 투자자이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 그리고 막 운동선수분들 중에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소득도 되게 높고 막 1년에 막 몇 억씩 벌고 어떤 분들은 막 몇십억씩 버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노년에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되게 막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교육, 경험 그리고 여유자금, 이 투자금 중에 뭐가 없었던 거죠.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이 투자자가 되는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만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었다거나 교육을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소득이 끊기면서 추락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극의 투자자가 되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습니다. 정신적 준비. 뭔가 준비부터 해야 되죠.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고 투자자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체를 키워가지고 투자자가 된 다음에 이제 노년에 아니면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하면서 사회 환원을 준비하라 이건데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다면 요 앞에 1번과 2번부터 하자라는 게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정신적 준비와 투자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다. 자, 1단계는 이겁니다. 정신적 준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생각이 행동을 바꾼다.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 저는 이게 정말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이게 모든 답을 찾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고 저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부자가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 인생이 지금 나 지금 뭐 최저시급 받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거나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언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살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입에 담는 말들이 결국에 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까지 갑니다. 진심으로 내가 생각을 해요.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뭔 부자가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진짜 부자가 될 건데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행동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행동이나 방법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진심으로 바꾸면 행동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시크릿 류의 책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리고 간절하다는 건 진심이거든요.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믿으면 어느 순간 그게 와요. 잠깐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 지금 부자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뭐 책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단계가 있는 거예요. 1단계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된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다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끝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 거예요. 이런 얘기 뭐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다시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런 분들은 그 생각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될까? 나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나 진짜 부자 되고 싶어. 행동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왔는데요.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합니다. 너무 광범위해. 왜냐면 이게 뭐 주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뭐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뭐 경매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코인이다, 아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 뭐 광범위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공한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방법이 다양하다는 게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없잖아요. 투자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이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도 정답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표 정하라.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표를 정해야지만 과정과 계획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맨날 얘기하는 게 해보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꿨더니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하려고 했더니 막혀요. 근데 여기서 목표를 정했더니 과정과 계획이 행동으로 나오더라. 자, 현재라는 게 A고 원하는 삶이 B면은 A에서 B로 가는 여정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는 돈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원하는 삶이 부자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부자가 되는 과정이 투자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주식도 합니다. 부동산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코인도 왠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청약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서점 가서 뭔가 뒤적뒤적 하긴 하는데 결론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 사람은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다. 부자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난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목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없고 어떤 걸 목표라고 착각하냐면 눈앞의 문제를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잠깐만. 나 나이 50이네? 자, 은퇴해야 되네? 노후 대비 어떡하지? 잠깐만. 노후 대비하려면은 연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상가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집을 샀는데 빚이 있네? 이제 어떻게 내지? 이제 내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선은 목표는 없어요. 눈앞에 문제가 빚이죠? 그럼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우선 조금씩 갚아보자. 한 20년을 갚아야 되네? 천천히 갚아볼까? 근데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알바를 뛸까? 이런 식의 해결, 문제를 목표 삼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게 목표 지점입니다. 요 목표 지점을 찾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 놓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요 목표 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뭘 할지가 정해지는 거야. 창업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일 수도 있고 예금일 수도 있고요.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1살 때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책에도 썼지만 21살 때 당구장 알바를 하면서 그 당구장 알바할 때 그 사장님이 그 건물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삶이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나도 가지고 싶다. 강남 건물주면 멋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걸 목적으로 삼았어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목표를 삼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토목과인데 토목과 나와가지고 월급 받는 회사원 돼야 되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건물주 될 수 있나? 절대 안 되지. 그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되나? 사업 자신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월급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불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월급 많이 주는 데 들어가자. 월급 많이 주는 데 취업해가지고 어떻게든 주식으로 불리자.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무조건 투자는 주식으로 불린다. 방향과 목표와 과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돈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고 열심히 투자 공부를 그때부터 21살부터 회사 들어가서도 계속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잠깐만 어떻게든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금을 늘려야지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건물 사지. 언제 건물 삽니까? 최대한 저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90%를 저축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불려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1%라도 더 벌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한계를 느껴요. 더 높은 수익률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 돈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남의 돈을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남의 돈 쓰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 잠깐만 주식에서 남의 돈 쓰면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간다. 난 부동산으로 가서 고 레버리지를 쓰면서 어떻게든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을 바꿔보겠다. 그랬더니
그 레버리지를 쓰니까 당연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아지죠. 높아져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그 대비를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터집니다. 터지면 메꾸는 거죠. 뭐 대출 받아서 메꾸고 어떻게든 메꾸는 겁니다. 뭐 여기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저만의 인생 스토리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감수하고 가는 거죠.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제가 다녔던 건설회사는 야근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목직이다 보니까 해외 근무도 거의 필수입니다. 거기다 업무 강도도 좀 강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해외를 계속 다니면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더 잘해야 되겠다. 투자를 더 잘해서 더 빨리 부자가 돼서 어떻게든 이 회사를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와중에 어떤 이 거대한 벽 같은 걸 느낀 거죠. 아, 이 회사에서 내 인생의 거대한 벽 같은 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벽을 부시든지 아니면 이 벽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벽을 피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 게 벌써 13년째입니다. 아까 말한 당구장 알바부터 얘기하면 지금 20년째입니다. 주식을 시작했던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권 빨간색 책을 읽었던 그때부터 생각하면 벌써 20년째 투자를 하고 있고 매년 배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셨을 때 재밌고 한 방에 바뀌고 그냥 번뜩이는 그냥 어떤 아이디어로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건 대단히 지루하고요. 느리게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인생이 한 방에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 바뀝니다. 인생 절대 한 방에 바뀌는 거 아니고 그동안에 어떤 응축되고 쌓인 것들이 결국에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뿐이지 그 매미처럼 꾸준히 수면 아래에서의 그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한 방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요 날로 먹을 방법 없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노력 없이 콕 좀 찝어줘라. 그러면 나는 그냥 거기다 돈 넣어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온 돈 쉽게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날로 먹어가지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그 돈이 또 쉽게 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부자 되고 싶은가? 1번이 안정, 2번이 편안함, 3번이 부자 되기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또 이 순서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야 1, 2, 3이더라고요. 아니 부자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 안정을 찾고 편안함을 갖춘 다음에 부자가 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 원하는 삶이 B라고 했죠. 요 B라는 목표를 저기에 넣는 거예요. 그 B라는 목표에서의 안정감을 찾고요. 그 B라는 목표 단계에서의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B라는 목표 단계에서 부자라면 그 단계를 유지하는 거. 부자가 되기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재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목표 단계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과정을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B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50억 상태에서 안정감을 가지려면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엄청나게 많은 게 부족할 겁니다. 내가 50억이 있으려면은 잠깐만 세금도 모르고 그리고 아마 직원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 그리고 뭐 법인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법인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잠깐만 그리고 세무사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변호사도 하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부터 법무 지식부터 뭐 이런저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할 것이고요. 그리고 편안함. 그 정도 50억 100억 부자에서의 편안함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고생과 경험, 교육이 필요할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내가 갈 길이 되게 멀고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게 계획인 거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죠. 이게 한 방에 채워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10년, 13년, 23년 이렇게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표 단계에 도달해서 안정감도 느끼고 편안함도 가지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알차게 살 수 있을지 길이 보이실 것이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이걸로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도대체 투자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뭐 투자와 투기를 뭐 구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이 투자라는 거를 개념 정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 설정이 좀 쉬운데 저는 이 투자라는 거를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라는 거를 크게 봤을 때 상대평가의 개념인가 절대평가의 개념인가라고 생각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내가 1억 벌면 뭐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2억 벌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 집이 1억 오르는데 남의 집들이 다 2억 오르면 난 손해본 건 맞으니까. 그렇지만 이 투자라는 것 자체, 그 투자의 본질을 이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비교라는 거를 가지고 보면은 사실상 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투자의 본질은 요 절대평가, 이 본질,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얼마나 돈을 불렸는가, 얼마나 더 벌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습니다. 요거 쉽게 얘기하면 투자는 남을 이기는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비교라는 거를 하지 마라. 비교심을 버려라. 이 비교는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뭐 자산이 늘었거나 아니면 뭔가 경험이 늘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지식이 늘었다면은 그러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잘했느냐라는 거를 계속 따지다 보면은 나는 끝도 없는 이 수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불행해지고 싶다면 결과를 남과 비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을 가지고 특히 이제 집을 산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집값 상승기에 막 되게 막 소외감을 느끼지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상승기 때 소외감을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과 결과로 비교하거든요. 아니 내가 그때 그거 그 A라는 아파트를 샀으면 3억이 올랐는데 내가 지금 괜히 이거 B 우리 남편이 이거 B 사자고 해가지고 1억밖에 안 올랐잖아. 그래서 2억 손해봤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남과의 비교, 다른 것과 어떤 것과의 비교, 그 다른 선택지와의 비교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내가 불행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골프도 많이 치시고 테니스도 많이 치시죠. 그러면 요런 거, 골프, 테니스 같은 것들 이제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또 레슨도 좀 받죠. 레슨 받으면서 이 원리와 규칙을 배웁니다. 이게 그냥 막 휘두르고 막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맞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원리와 룰을 배워야지만 이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실력이 계속 쌓여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룰 그리고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B에서 안정을 위한, B에서 편안함을 위해서, B에서 부자가 유지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빠진 게 요거 있죠. 요 계획을 세워야 되면 계획.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목표 지점에서 안정을 하는 건데 이 목표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려면 나는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건데 라는 요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죠. 뭐냐?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말했습니다. 요겁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3E가 있어야 된다. 전문적인 투자자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현금도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투자자의 단계로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집니까?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7가지 규칙을 가지고 이 교육, 경험, 현금이라는 3가지의 E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소득을 위해 일하는. 제가 예전에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으면서 그때가 이제 21살 때인데 그때 이런 룰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막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가? 소득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당연히 일해서 버는 거죠. 투자소득, 뭐 주식 같은 거, 뭐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 그 다음에 뭐 비활성소득이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월세를 뭐 따박따박 받는다든지, 아니 뭐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지적재산권, 뭐 책을 써가지고 뭔가 인세를 받고 있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우리 대부분은 뭐 하죠? 대부분 우리 회사원들은 근로소득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투자소득 당장 할 수가 없다. 돈이 없다. 그리고 비활성소득 어떻게 내가 뭐 책을 쓰고 어떻게 뭔가 그런 자동소득을 만들어내겠느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로소득밖에 없구나. 그러면 가장 연봉 높은 직업을 선택하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연봉의 직업을 얻으려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학점 관리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룰 2. 두 번째는 뭘까요? 근로소득을 뭘로 바꿔야 돼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소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바꿔 나가라가 규칙 2번입니다.
됩니까? 이건 뭐 간단한 거죠. 투자 소득으로 계속 가고 비활성 소득으로 계속 늘려가야지만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안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죠.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도 계속 늘어나고요. 건강보험료도 막 계속 늘어나고요. 이거저거 떼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연봉 1억이어도 실수령이 6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연봉 1억이면 나보다 연봉이 거의 2배 이상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실수령을 보면 2배가 안 돼. 왜냐면 세금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떼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부자가 되려면 투자, 비활성 소득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돈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리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저축 어떻게든 아끼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끼고 어떻게든 불려나가야 됩니다. 라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규칙 2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규칙 3번은 뭘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로소득을 유지하라. 그러면서 안전한 자산을 사모하라.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 그만두고 나는 뭐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뭐 주식 전문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 이 자산을 꾸준히 사모으려면 어찌됐든 간에 이 근로소득이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자산을 모으려고 회사를 7년을 다녔었고요. 그 7년 다니는 동안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꾸준히 다녔었던 것들은 이 자산을 사모으는 시간과 그리고 그때 꾸준히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는 그런 기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보면서 뭐 보셨던 것도 있겠지만 이 자산이 아닌 부채, 부채가 아닌 자산 여기서부터 잠깐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사죠? 이 자산을 사라고 하면 부채를 삽니다. 그럼 부채는 뭐냐? 좋은 집, 뭐 자동차, 뭐 옷,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를 하는 거를 하면서 나는 그냥 뭔가 자산을 산다라는 식으로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자동차 사면은 이게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팔면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옷을 사가지고 뭐 요즘에는 프리미엄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집을 사가지고 시세차익도 얻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죠.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산다. 이게 되게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가 안 벌어주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나가는 유지 비용 그리고 지출이 있겠죠. 그 지출 대비 나중에 이 자산을 만약에 정리했을 때 더 큰 이득이 있다면 나는 이게 부채인 줄 알았는데 자산일 수도 있고 자산인 줄 알았는데 부채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실거주용 집을 살면서 월세를 아꼈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시세차익이 뭐 나중에 대출이잖아. 뭐 세금이랑 이런 것들 따져봤더니 그냥 월세 살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실거주용 집을 사가지고 얼마를 벌긴 벌었는데 여기서 살면서 뭐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요즘에 SNS로 셀럽들 많죠. 인플루언서들 많죠. 이런 분들이 쇼핑하는 거랑 우리가 쇼핑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명품백 같은 거 하나를 보면 이 SNS 인플루언서들이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 이거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라고 생각해보면 저거 부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자산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이 가방을 삼으로써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판다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돈을 더 벌죠. 그러니까 이 물건, 어떤 이 소비, 어떤 이 돈의 투자, 쓰임새가 궁극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뭘 사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명품백은 뭐야? 그냥 나의 만족, 내 친구한테 기 한번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나한테 돈을 벌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잠깐만, 나는 자산을 사야 되겠다. 부채가 아니라. 그러면 난 어떡하지? 돈을 벌 수 있는 걸 사야 되겠다.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남한테 돈도 받을 수 있어야겠다. 전세로 받든지 월세로 받든지 어쨌든 남한테 돈도 받고 시세도 상승한다면 이게 자산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저는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벌면 소위 말하는 돈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 자산만 살려고 해도 돈을 쓰게 되죠.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7대3 법칙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벌면 30%는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면 좋죠. 뭘 사면 당연히 없을 때보다 좋습니다. 음식도 10,000원짜리 돈가스보다는 30,000원짜리 돈가스가 더 맛있습니다. 3배 맛있진 않지만 맛있긴 맛있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재미도 알게 되고 돈을 쓰면서 즐거움도 알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뭐죠?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됩니다. 꽤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되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쓰다가 어느 순간 딱 와요. 잠깐만 이건 아닌데 이게 내가 진짜 부자가 맞는 건가? 이게 정말 행복한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소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소비의 끝은 끝이 없는 마라톤 같은 거라서 끝이 없어요. 소비를 하면 할수록 다른 소비재가 더 생겨요. 더 좋은 것들은 계속 나오고 신제품은 계속 나오고 신형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산다고 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걸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걸 살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또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느 순간 무의미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MJ 드마코라고 부의 추월차선을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의 3요소가 있다. 부는 3F인데 패밀리, 가족이라는 게 이제 나의 진짜 부고,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부고, 그리고 프리덤, 나에게 자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야말로 이게 부인 것이지 다른 게 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잠깐만, 진짜 부는 한강뷰에 페라리, 포르쉐에 그런 막 맛있는 거 먹고 호텔 가고 막 호캉스 하고 유럽 여행 가고 이런 건데 라는 이 물질,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깨닫고 그걸 책에 쓴다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소비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가족, 건강, 자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 편한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에 가깝다고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겪기 전엔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면 돈 막 쓰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규칙 네 번째. 내 자신이 자산이자 부채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내 자신이 자산일 수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자산이고 돈을 잃게 하는 게 부채라면은 나 자신, 투자자라는 나 자신이 어떨 때는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돈을 잃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부자로 가는 길에서 진정한 위험, 진정한 어떤 그 위기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 초기 시절에는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고 나는 뭐 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고 뭔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뽕이 막 엄청나게 찰 때도 있었어요. 21살 때 주식 투자하면서 막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주식의 천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한국의 워런 버핏인 줄 알았고 그런 것들을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이 김주한 작가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고 충동을 통제할 수 있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투자자는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역발상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역발상 투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언제든 다들 알잖아요. 역발상 투자를 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안 사고 남들이 안 산다고 할 때 사세요. 뭐 이런 건데 이게 투자법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뭐야 이게 주가가 막 빠지고 있어? 그럼 잠깐만 지금이 저점이네 하고 사면 된다는 거야. 남들이 막 지금 전쟁 났어? 그러면 남들이 다들 막 피난가? 그럼 지금이 저점 아닐까 하면서 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투자 방법은 쉬운데 스스로 나를 납득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역발상 투자가 안 되는 거지 역발상 투자를 떠올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회복 탄력성, 자기 조절 능력은 이런 겁니다. 이 감정적이 되는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막 몸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계속 컨트롤하면서 이 비이성적인 행동에서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감이 좋아. 그냥 왠지 그냥 그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한 논리와 구성을 잘 분석해 보라는 게 이 말입니다. 투자자는 부정적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역발상 투자도 하라는 거죠. 규칙 5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리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골 넣을 기회는 갑자기 온다. 이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축구 잘하는 친구들은 공이
갑자기 왔을 때 어떻게든 넣어요. 어떻게든 넣죠. 근데 축구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공이 오면 당황해서 보통 이제 독수리 슛을 쏘죠. 그러면서 이제 기회 날렸네 하면서 막 감독님들 막 화나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골 넣을 기회가 딱 밥상 차려진 것처럼 딱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딱 막죠. 그러니까 뭐든지 기회는 갑자기 오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생기는 것인데 이 성공 확률은 어떻게 높이고 준비를 하는 것이냐? 아까 말한 3-2의 두 가지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이론적인 교육이 충분히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필수고요. 그리고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되진 않죠. 단순히 교육만 받으면은 그냥 이제 헛똑똑이가 되는 것이고 그 교육이 실제로 쓰이는지 그리고 그 교육을 현장에서 써보면서 내가 과연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버티기도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이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작은 규모의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작은 규모의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은 모의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론 수업도 항상 같이 병행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교육과 경험을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희 4억을 지금 논현동에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가 어찌 보면 가장 위기 상황일 때였어요. 가장 어찌 보면은 상황이 안 좋다고 할 때 이거를 했는데 다들 아니라고 할 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남들이 다들 뭔가 그걸 말릴 때 사실은 그때 한번 찬찬히 본인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다 걷어내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해서 나는 이럴 때 할 수 있어 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까지 가야지만 남들이 말릴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도 지하 2층까지 파면서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할 텐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나 시장의 위축이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규칙 6번째입니다. 이 돈이 문제인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선호가 바뀌었다. 좋은 투자자가 되면은 돈은 어떻게든 구해진다라는 것도 규칙 6번째입니다. 내가 스스로 저축하기도 하죠. 내가 정말 좋은 투자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에 대한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도 저축을 하게 돼 있어. 저도 옛날에 돈의 길이 딱 보이니까 저축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야, 이거 사면 그냥 돈 벌리는데? 이게 내가 돈 맛을 보는 거죠. 돈 맛을 보면은 어디 가서 나 돈 없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디서 돈 구할 데 없나? 야, 이거 그냥 사면 돈 버는데. 근데 이걸 모르면 사실 안 보이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되는 의미도 모르겠는 거죠. 아니, 당장 내가 다음 주에 30%가 올라갈 주식을 알고 있다면 지금 저축을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남한테 돈을 안 빌려오시겠어요? 어떻게든 돈 끌어오실 거죠. 한마디로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좋은 안목, 좋은 투자처, 그리고 좋은 투자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이 나한테 돈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같이 투자해달라고 공동 투자를 막 하자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막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돈 때문에 못해 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될지 그 안목이 없어서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산인가 부채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산이다. 나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이 된다면 주변에서 돈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나가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규칙 7번입니다. 7번째는 바로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능력인데 이 위험과 보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죠. 이것처럼 이걸 평가를 해야지만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나랑 동업을 해가지고 음식점을 하나 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강남에 하나 뭐 지점을 내가지고 이거를 장사를 잘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투자의 위험과 보상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이 친구가 만약에 경력이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고 전혀 음식을 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이자카야를 먹다가 이자카야 같은 거 하나 차리면 좋겠다 라고 갑자기 문득 떠올라가지고 나를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야, 너 음식 잘해? 아니, 나 안 하지. 요리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돈 있어? 이제 적절하게 모아야지. 아, 그래? 너 경력이 뭐지? 나 회사원만 했었지. 그런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한다. 그러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아무도 안 한다고 할 겁니다. 내가 널 뭘 믿고 해? 라고 하는 게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거죠. 위험은 대단히 커 보이는데 보상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친구면요. 음식점도 많이 운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미 창업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성공도 했습니다. 예전에 뭐 프랜차이즈도 좀 갔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막 이자카야에 대해서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이 업계 그리고 이쪽 상권까지 막 다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얼마를 투자하고 네가 뭐 주말에 얼마만 일해주면은 내가 지금 6개월 안에 매출 얼마 찍고 순이익 얼마 나와가지고 차근차근 가면은 앞으로 한 3, 4년 안에는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이 경험과 이 나의 인프라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할 건데 너도 같이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도는 좀 낮아지고 근데 여기서의 나의 보상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위험과 보상이라는 거를 평가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안목이라는 거죠. 나의 안목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경험, 그리고 교육, 그리고 아까 말한 돈, 이 세 가지들을 내가 꾸준히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안목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안목이 나쁜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이 투자의 규칙 7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뭐냐면 그냥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노력을 엄청나게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반복하고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 교육, 돈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고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더니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향을 잘 설정해가지고 시간을 한 10몇 년을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되긴 되더라. 13년 전에 저는 정말로 중개사랑 말하는 게 겁났었어요. 저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아마 지금 영상 보는 분들 대다수가 중개사한테 들어가서 뭐 임장을 가세요라고 하면은 중개사분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것부터 저는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제가 뭐라고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아주 지루한 시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극복이 되고 어느 순간 잘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더라라는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라는 거 대단한 게 아니다. 투자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투자는 단순함의 반복이다. 단순하게 지겹게 되는 길을 꾸준히 간다. 그러면 그게 곧 투자를 잘하게 되는 길이고 그 길을 믿고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잘한다. 그래서 이게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점점점 실력이 쌓이고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단순함의 반복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도 보시고 지난 2개 영상도 좀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